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아니면 쓴데 이상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계약서입니다. 무조건 근로계약서 쓰셔야 돼요.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거나 늦게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난 이미 회사 잘렸으니까 사직서를 쓰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명을 딱 하면 작성하는 순간 해고가 사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부당하다고 근로자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법에서는 모든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볼까?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숨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면 다행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문제이지 근로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우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반드시 이거를 쓰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무는 바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임금에 관한 사항 쓰고 근로시간 쓰라고 했는데 임금만 쓰고 근로시간 안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주 책임이에요. 그거를 계약서를 받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그게 아주 좀 개떡같이 썼더라도 일단 쓰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사업주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아니면 쓴데 이상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어떤 서식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3.3%대는 그런 부분들을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부르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의 문구 같은 거 보면 어떤 식으로 적혀져 있냐면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3.3%만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계약서에 문구 딱 한 줄밖에 없단 말이죠. 4대 보험 납부 안 한다. 3.3% 뗀다. 딱 한 줄 있는데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고요? 노동부로 가도 노동부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문제가 좀 깔끔해져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용역인데 도급이란 말이죠. 대등한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안 써?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순 없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부가. 그러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한데 사업주가 자기 의무를 해태하고 안 쓴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베스트는 쓴 거. 불완전하지만 쓴 게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아예 안 쓴 게 최악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어차피 이런 일을 저런 일 하는데 3.3%만 떼면 4대 보험료도 안 떼고 무조건 실수령도 높아지니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100%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6,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가 요즘 한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기본 3개월 받을 수 있어요. 6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보험료는 납부를 해도 4대 보험료 다 납부해도 한 10만 원 정도 납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 6, 70만 원 납부하고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실업급여가 있는데 지금 당장 3.3%만 뗀다고 그걸 가입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쓸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근로계약서 쓰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최초로 해야 할 행동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러면 요거는 노동위원회로 가야 되고요. 임금체불, 돈을 못 받았다. 그럼 그건 노동부로 가야 돼요. 근데 이름이 둘 다 앞에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 다릅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국에 엄청 많아요. 그게 노동부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부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부당해고 당했을 때예요. 부당해고 당했을 때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가는데요.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고 물레동에, 영등포에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모두 합쳐서 수원시에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 몇 군데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일종의 법원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위원회 갈 일이 생기시면 앞에 판사님처럼 세 분이 안에 계시고 그다음에 옆에 위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 엄숙한 분위기에서 내가 당한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정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동위원회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노동부로 가게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나마 웬만하면 노동부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부로 가서 노동부에서 말해주거든요. 아, 이거는 노동위원회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노동부를 가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노동부에 언제 갈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옛날 거를 들고 가면 노동부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일찍 가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정한 수준에 가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들이 임금을 좀 늦게 받고 있다, 아니면 지금 못 받은 지 몇 달 됐다 라고 한다면 그 몇 달을 너무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은 계속 하는데 월급을 못 받은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잔고도 마르고 있겠죠. 통장 잔고도 막 마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거나 늦게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저는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최대한 그 돈을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 노동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너무 오래되거나 금액이 커지게 되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2개월이나 3개월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바로 돈 받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은 회사 대표 돈 없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면 거의 100%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을 할 때 매달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구석탱이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근로복지공단에 쌓여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뭔가 도산이 일어나거나 파산이 일어나거나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그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갖고 있다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보통은 최근 3개월치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요. 최근 3개월치 이내의 월급 또는 최종 3년치의 퇴직금. 그러니까 33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2개월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실업급여 때문입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갑자기 퇴사하게 됐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퇴사하고 싶어서 퇴사했으니까. 아니 근데 월급을 못 받았는데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임금을 못 받아서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기간이 보통 2개월 봅니다. 그래서 월급 못 받은 기간이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고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 않게 일정 시점을 딱 정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 시점 이내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인 노동부에 찾아가시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 노동부 노동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자의 권리를 회사가 제대로 지켜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노동부를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직 중에 회사에 그런 이야기를 노동부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회사를 계속 다니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얼굴 이렇게 막 탁 차방 깔고 계속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 아니면 휴가를 못 썼다라고 하면 재직 중에 노동부의 도움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통 많이 실제로도 많이 모아놨다가 퇴사할 때 빵빵빵 하고 터트리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가 생겼냐면 설 추석 명절 앞두고는 익명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운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익명으로 이제 노동 포털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 임금 못 받고 있다, 아니면 연차유급 휴가 수당 안 준다, 시간의 수당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요거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는 이런 특별한 기간 이외에는 사실 재직 중에는 항상 기명으로 내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 진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퇴사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퇴사를 할 때도 내가 뭐 10년, 20년 근속했다고 해서 그 기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최근 3년치냐? 라고 물어본다면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금 채권이 바로 3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 내가 못 받은 시간의 수당이 있다, 내가 못 받은 시간의 수당 및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 있다 라고 한다면 퇴사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3년치, 예를 들어 지금 2025년이면 2023, 2024, 2025년치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간단히 접수만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 임금 체불이 있으면 그분 거의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퇴사할 때 딱 마음 각오하고 한꺼번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입 직원이나 계약직 근로자가 흔히 놓치는 근로조건 보상 관련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신입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놓친다기보다는 그냥 아직 회사 생활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내가 근무한 이 기간이 수습 기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약직을 두고도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수습이란 게 뭐냐면 해고건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해고가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게 수습이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근데 수습기간이야 라고 하면 수습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 직원으로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처음 2개월, 1개월 아니면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뭔가 이제 평가 같은 거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 기간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현장에서 만난 사례 중 근로자가 조금만 알았어도 피할 수 있었던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바로 사직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직서를 요즘은 막 많이 쓰고 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퇴사할 때 그냥 사실상 회사한테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하고 나 이제 뭐 더럽고 다시 보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해고 당했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사할 때 뭐 이거 회사에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예요 이러면서 막 서류 같은 걸 주는데 거기에 사직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이미 회사 잘렸으니까 사직서를 쓰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명을 딱 하면 작성하는 순간 해고가 사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법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먼저 법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관계로 인해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그럼 사직은 민법상 개념인데요.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둘은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노동법은 사직에 대해서는 하등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해고만 관심이 있어. 즉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직서를 받아야 노동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구두로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직서를 딱 받으면 갑자기 그 순간 해고가 사직이 되는 마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술이 우리한테는 거의 저주인 수준이에요. 사직서를 쓰게 되는 순간 실업급여 못 받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명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요 라고 하지만 이건 아까 말했듯이 사직은 민법상 개념이거든요. 이 사직서를 없애려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무효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억지로 뭐 쓰세요 하고 뭐 강제하고 꽁꽁 묶어서 쓴 게 아니잖아요. 뭐 협박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쓴 사직서야.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무척 낮아져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회사 인사 담당자 가장 유능한 인사 담당자는 사직서 잘 받는 사람, 유능한 인사 담당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직서를 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근로자는 본인의 노동법상 권리를 상당 부분 제약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쓰라고 했고 안 쓰면 안 될 것처럼 막 얘기했고 그런데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직은요 잠수 사직 가능하고요, 카톡 사직 가능하고요, 전화 사직 가능하고요, 그냥 뭐 결근 사직, 무슨 사직 모든 방식이 다 가능해요.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만 사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직을 입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종이가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직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회사에 반드시 협조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피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회사한테 해고를 당하고 사직서만 쓰지 않았다면 30일치 해고 예고수당을 받는다던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던가 조금 더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직서를 씀으로 인해서 그걸 못 받았다는 그게 가장 큰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 이미지 악화, 보험료 증가, 안전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산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쳤는데 회사가 업무상 사고 아님이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산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상 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일하다 다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뭐 인정하고 말고가 없어요. 일하다 다치면 그냥 100% 산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회사가 뭐 확인서를 안 써주고 뭐 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업무상 산재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쓰면 회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그냥 산재 승인 100%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업무상 질병인데요. 업무상 질병은 예를 들어 갑자기 유독한 뭐 유해가스라던가 아니 화학 물질 같은 게 갑자기 확 덮쳤다 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입증하기가 쉽겠죠. 회사에서 어떤 근무를 하다가 뭐 이렇게 화학이나 전기나 이렇게 닿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는 업무를 계속 하다가 이제 뭔가 근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느껴진다던가 이런 거는 한 번 일을 해서 생기는 사고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인데 제가 말한 이런 소음성 난청이나 이런 근조직 관련된 질병들은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이 많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일을 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걸렸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회사가 인정하냐 안 하냐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약간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입증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산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산재보험을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회사가 뭐 확인서 같은 거를 좀 잘 써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점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약간 문제인데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장의 특징이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큰 사업장이 아니에요. 보통 진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안전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협조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부분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당사자가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네, 여러분 모든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라고 근로자분들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해고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일방적 의사관계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 다니고 싶었어. 근데 회사가 나를 잘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 당했다는 그 자체가 항상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그만두면 사직이 되고 아니면 둘이 잘 이야기하면 합의해지가 되는 거고 해고는 항상 내 의사에 반해서 회사 맘대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부당하다고 근로자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법에서는 모든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볼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유, 또 하나는 절차.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해고를 하기 전에 뭔가 업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 점수가 D가 나왔네? 60점이 나왔네? 그럼 우리랑 일 못하겠네? 라고 하는 그 절차를 잘 지켰는가? 그 부분을 살피는 것이 바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이 D를 뽑을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팀장이 D를 줬나? 평가자가 2명인가? 아니면 이 D를 준 사람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따지는 것을 보고 이유나 사유의 정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승소를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사유 쪽보다는 절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한 명보다는 2명이 좀 더 객관적이고 그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절차를 지키면 객관적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만 평가라는 말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지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유만으로는 사실 이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자율성을 기업의 인사평가 자율성을 노동위원회나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습기간 중에 내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 그러면 이게 억울한 게 부당해고냐를 물어볼 때 사유보다는 절차에 집중을 해서 회사가 원래 2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했다. 회사는 원래 3번 평가해야 되는데 2번밖에 평가 안 했다. 라고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 부당해고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습기간은 노동법상 해고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회사와 근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보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대한 전권을 회사가 갖고 있어요. 해고권이 유보된. 그러니까 그 권리는 회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습기간 자체가 원래 해고하기 쉬운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습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내지는 종료한 직후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사실상 부당해고를 이길 가능성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 써보는 분들에게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딱히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준다면 잘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꼭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회사가 갖고 하나는 근로자가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근로계약서를 몇 장 정도 써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써봐야 한 10번 정도 쓸걸요. 그러다 보는데 회사는 많은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 놔요. 근데 우리는 잘 보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게 어디 갔는지 나중에 못 찾아요. 중요한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요거를 사진을 잘 찍어놓고 어디에 나한테 메시지 보내기 아니면 메일 같은 데다가 어디 전선에다 좀 어디 백업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뭔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손이든 뭐든지 사인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문서가 데이터화 될 수 있고 좋은 점은 좋은데, 문제는 퇴사하면 그 접근 권한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계약서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도 캡처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을 인쇄를 해서 사진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로계약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수습기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별것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언정 잘 모아놓고 백업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프리랜서가 최근에 엄청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니까,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근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력 등을 뭔가 사회에 한번 팔아보는 거죠. 그런 걸 보통 이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로서의 경험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근로자로서 누렸던 노동법과 사업주로서 지켜야 하는 노동법은 같지만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사업자로서 이제 내가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준수 의무자로서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근로자였다가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직장인으로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이걸 지켜야 하는 사업자로서의 느끼는 점은 완전 차이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를 회사에서 주는 것만 받다가 이제는 본인이 챙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정부의 지원금도 엄청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워주는 노동 관련 지원금들도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안 알아보시면 그거 신청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규칙상 처음에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금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인당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 프리랜서, 개업, 창업을 준비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